삼대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박정희 대통령이 가신 지 45년이나 됐네요. 그러네요, 진짜. 세월이 번개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1시부터 예. 국립현충원에서 추모식도 있는데, 네. 예, 김영삼 대기자도 가실 거고요. 예. 예, 저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정희 대통령 추모일을 맞아서, 네. 인간 박정희, 네. 예, 보통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네. 그 역사의 거인이면서도 동시에 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려면 유경수 여사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네. 두 사람에 대해서, 예. 박정희, 유경수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인간 박정희, 인간 유경수까지 좀 예.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에 유경수 여사를 먼저 잃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정말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쳤던 영향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방황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다음에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시신을 안치를 했는데, 네. 그 병원에 김여인이라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선천성 기형아를 낳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도시락을 팔던 분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서울 국군지구병원장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네. 그래서 국군 서울지구병원에서 그 아이를 진찰한 결과 세 차례 걸친 대수술을 해서 선천성 기형을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 대책이 막막하니까 그러면 서울지구병원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도와줘라. 그래서 서울지구병원에 이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거처도 간호장교 숙소에다가 마련해주고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김여인이 누가 자기네들을 이렇게 도와줬는지를 전혀 몰랐대요. 하하. 나중에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서울지구 병원장이 사실은 당신들을 도우라고 지시를 한 게 박 대통령이었다. 이 얘기를 듣고 김여인이 소복을 입고 박 대통령 빈소 앞에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던 이런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했던 이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던 것 같아요. 유경수 여사 서거한 후에. 예. 그 전에는 이제 유경수 여사가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일을 이제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박 대통령이 그 일을 한 흔적 중에 하나가 네. 서울지구병원 김여인의 사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유경수 여사가 청와대 안에 야당이었다 그러잖아요, 보통. 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강단이 있어가지고. 네. 난다긴다 하는 이우락 부장이나 이런 사람도 대통령 앞에만 서면 꼼짝을 못했던 네, 거예요. 고개를 제대로 못 들었대는데,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래도 민심은 전해야 되니까 네. 야당이 한번 반대하는 대로 네. 또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면은 아우성을 그대로 전한다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유경수 여사가 정말 네. 어렵게 수행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역할을 누가 대신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아쉬웠죠. 그러면 유경수 여사가 그런 걸 하려 그러면 예. 근거도 없이 풍문에 돌아다니는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이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유경수 여사도 계속 뭔가 팔로우업을 하고 그렇죠. 예. 조사도 하고 예. 자료도 받고 네. 보고도 받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부인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네. 하는 것이 어떤 체계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최규하 대통령의 그 영부인 홍기 여사는 네. 얼굴을 기억하거나 이름을 그 잘 기억하는 모르죠. 분들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네. 과연 그런 게 좋은 거냐? 음. 아니면 뭐 유경수 여사처럼 그야말로 이 국가의 그 행정력이나 그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따스한 손길을 불어넣어서 국가 전체에 어떤 그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거는 결국은 그 해당 정권이나 그 해당되시는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 역사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 예. 그중에 유경수 여사를 보면 내조형으로 자꾸 분류를 해. 그 집에서 밥만 해준 사람처럼 얘기한다니까요. 사실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정통한 이해를 갖고 있고 네. 또 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립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에요. 그 우리가 유경수 여사를 뭐 목련꽃 같은 뭐 이렇게 순종형으로 알고 있는데 네.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 야당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야당 역할을 하는데 네. 박 대통령이 수용을 안 해가지고 부부 싸움을 막 하고 네. 그러면 유경수 여사는 음. 거기에 그냥 지구 그렇게 그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서독 방문하시기 전에 네. 한 달쯤 전에 부부 싸움을 하고 유경수 여사가 청와대에서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안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박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첫 해외 순방인 서독 방문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서독에 가가지고 그 예. 원조 자금을 경제 협력 자금을 우리가 들여와야 되는데 근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퍼스트 간다는 레이디 건 없이 말이 안 혼자 되지.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참모들이 이제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 대통령에게 진짜 직언을 아주 할 수 있는 이석재 총무처 장관이 아니 각하 이거 혼자서 서독은 못 가십니다. 아니 부부싸움 하셨으면 설득을 해서 가서 잘못했다 모셔와야죠. 모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계신지 아니까 저희가 모셔올 테니까 그냥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유경수 여사를 모시고 와서 두 분이 이제 웃는 낯으로 서독 방문을 떠날 정도로 유경수 여사가 강단 있는 분이었고요. 그러요. 예. 두 번째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유경수 여사하고 결혼할 때는 그 부인이 있었잖아요. 네, 네. 첫 부인. 그다음에 딸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지리도 못 사는 집안 출신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전쟁이 난 상황에서 군인이잖아요. 군인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경수 여사는 충북 옥천의 대부호 집안의 딸이었어요. 예. 그런 분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아내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혼남이자 딸이 있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선택한 건 유경수 여사였어요. 예. 그 정도로 아주 강단 있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 민심을 수용을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대차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싸움까지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신당동에 이제 5.16 예. 군사혁명 할 때까지 살았잖아요. 예. 신당동 지금도 가보면 참 초라하죠 집이.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새벽에 네. 이제 군사혁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남편이 나가요. 예. 이제 그럼 딸 둘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유경수 여사가 예. 실패하면 이제 같이 죽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근데 떠나보내잖아요 남편은. 예. 떠나보내는데 그걸 격려하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예. 격려하면서. 예. 우리 걱정 말고 네. 잘 다녀오시라.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에 또 한마디 하죠. 그네 숙제 좀 봐주고 가라고. 그래서 권총 차고 나가다 말고 다시 와서 그네 숙제하는 걸 도와주고 나갔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냥 한 떨기 목련꽃 같이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생활인. 네. 예. 예. 그 지금 제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보면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무슨 생활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무능했던 것 같아. 아니 월급 받는 대로 다 이 후배들 나눠주고 뭐 밥 사주고 뭐 이래가지고 뭐 술 먹는 돈으로 다 썼겠죠. 그러니까 저 재산도 등록할 때 보면 2억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재산은. 네. 근데 아크로비스타에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시도 네. 구수만에 되고 그리고 검찰 생활도 뒤늦게 시작하고 그리고 돈 생기면 다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참 부인 잘 만나서 정말 그 출세한 그런 사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부인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거를 비난하거나 그 무슨 가치로 비난을 하냐 이거죠. 네. 그거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면 네. 김건희 여사가 검사 시절에 네. 윤석열 검사를 내조하는데 네. 한동훈이 같은 그 후배 검사까지 다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건희 여사를 이제 외모로만 보면 네. 정말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살 것 같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이 왕언니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야 그 남편의 한참 후배까지 네. 남편 넥타이 살 때 후배 생각이 나서 그 넥타이 하나 더 사고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 해가지고는 배신을 때리고 하는 걸 보면 글쎄 정치가 꼭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은 눈물이 많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철권 통치를 하는 분이라는 일면도 있고 네. 또 이면에서는 좀 한없이 그 나약한 그런 어떤 전형적인 마초형 인간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장점은 자기한테 맞섰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다 살림을 돌봐주고 병 걸리면 치료해주고 생활비 없으면은 생활비 보태주고 했던 이런 면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영화배우 도금봉 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정강 장군이라고 있는데 예. 이 정강 장군이 5.16 때 반대편에 섰었어요. 그러니까 가차 없이 이제 그 날아갔죠. 예. 날아가고 난 후에 이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때 다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강 장군이 혁명 주체 세력인 이석재 총무처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이석재 장관, 나도 권력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제 겪어보니까 권력이라는 게 뭔지를 알겠다. 당신 절대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대들지 말라. 할 말은 하더라도 대들지는 말라. 그렇지. 할 말 하는 것하고 대드는 것하고 다르지. 다르잖아요. 배신 때리는 것하고 다르지. 예, 근데 저는 지금 그 한동훈 대표를 보면 그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직언을 하되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하는 직언하고 대들고 막 맞짱 뜨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한동훈 대표에게 꼭 그 정강 장군의 그 이야기를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유경수 여사가 이제 먼저 네. 흉탄에 맞아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네. 청와대에서 이제 장지로 갈 때 네. 그 박정희 대통령과 그 박근혜, 예. 박근영, 박지만이 같이 이제 예. 장지로 차를 오는데 그 꽃으로 네. 덮인 그 관에 손을 얹고 가잖아요. 마지막 이별을 하는 장면이 아이고 그거 보면 저는 눈물 나죠. 특히 그 우리 전통적인 관습에 의하면은 아내가 먼저 떠나면
남편은 그 장례식에 참석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유경수 여사의 그 관을 실은 그 꽃으로 단장된 차가 청와대를 나가면 이제 그 영영 이별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참 그런 거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게 좀 잘 나타나 있죠.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유경수 여사 그리면서 쓴 시 있잖아요. 노래로 된 그 시 좀 뽑아주세요. 예. 그 아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을 반대하는 정책 반대자들에 대해서도 예. 그 정치적으로는 공격을 해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끝까지 품어줬다고. 품어안았죠. 그렇죠. 네. 그 제가 그 76학번이니까 네. 고려대학교 76년도에 입학을 해서 예. 박정희 대통령 서거 때까지 3년간을 네. 유신 체제 하에서 네. 대학생 생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유신 반대를 위해서 제일 데모 잘하는 대학을 찾다 보니까 고대 정외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날부터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신 말기인데 그 얼마나 엄혹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는 내내 그 3명의 형사가 저를 전담했습니다. 아, 예. 네, 한 명은 고려대학교가 있는 성북경찰서에 네. 그 고려대학교 담당 고성국 담당 형사. 또 한 사람은 제가 그 당시에 연희동에 살았는데 예. 연희동 서대문구 연희동이니까 서대문 경찰서에서 저를 담당하는 형사. 요주의 인물이었네요. 예, 그다음에 네. 서울 그 경찰청 예. 그 치안본부죠. 예. 거기에서 저를 담당하는 형사. 이게 세 사람이 와서 이제 저를 인수인계를 했어요. 예. 집에서 나올 때 학교까지는 그 서대문 형사가 오고 아, 네. 학교 앞에서 그 성북서 형사한테 인계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엄청 탄압받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 고향이 그 본적이 김해입니다. 네. 당시 유정회가 있었잖아요. 네, 네. 유정회의 김해 출신의 유정회 국회의원 예. 당시 대변인도 했던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예. 예, 이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를 찾아오셔가지고 네. 찾아오셨대요. 부른 게 아니고. 예. 당시 아버지는 사실은 군 예편하고 백수로 계셨는데 예.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아. 이 고성구이가 지금은 젊은 혈기로 이렇게 반대하고 투쟁하지만 예. 저런 친구들이 앞으로 나라를 짊어질 동량이다. 예. 그러니 뭐 젊은 혈기로 저렇게 하는 걸 어떻게 막겠냐. 아. 그러나 진짜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는 두 분이 알아서 예. 고향 그 같은 고향 동년배이시기도 하니까 좀 잘 좀 관리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직접 받고 온 거예요.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한참 지나서 했어요. 한 20년이나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예. 그 이 인간에 대한 관점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뭐라고 예. 그래봤자 정말 천둥 벌거숭이 같은 네. 대학생에 불과한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관심 가졌던 거예요. 네. 참 그 공사다망한 분이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여러 가지 그 이 정보 획득 수단을 이용을 해서 네. 이 그 저 말단에 있는 정말 그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를 신경을 썼기에 그 정도의 이 어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 아직도 뭐 이 바보 천치 같은 생각을 하는 일부 사람들을 빼고는 건전한 그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 인정하잖아요. 네. 그게 박 대통령의 큰
어떤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뭐 옛날 이제 활동기 같은 그 흑백 사진들이지만 네. 그 사진들을 쭉 보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은 예. 저거예요. 그 아마 그 경기도 일산 쪽이었을 것 같은데 예. 논에 그 모내기 하러 갔다가 예. 그 그냥 논두렁에 철퍽 앉아갖고서 막걸리 막걸리 마시면서 마시는, 예. 환하게 웃는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서들이 아니에요. 그냥 농부. 농부들입니다. 네. 예. 그 대통령 워낙 시골 농촌 출신이고 그 예. 어릴 때부터 그런 생활을 해서 예. 또 당시에는 우리가 농업 기반 사회였기 때문에 예. 뭐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 정말 그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 웃는 모습이 별로 없잖아요. 네. 전 그때 참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뭐 그 시대 우리 국민들은 네. 자고 일어나면은 뭐 도로가 놓이고 음. 철도가 뚫리고 고속도로가 생기고 전기가 들어오고 공장이 세워지고 그러다 보면 일거리가 뭐 늘어나고 직장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 이 박진감 넘치는 야 우리가 지금 조금만 고생하면 내 자식들은 정말 나보다 훨씬 더 그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이 목표 이런 걸 확실히 제시를 해준 시대잖아요. 그럼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뛰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낸 사람. 그러한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자. 우리도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을 어떤 좌절돼 있는 국민을 일으켜 세워서 뛰도록 만드는 그 힘이 바로 그 시대 박정희 대통령의 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다들 지금 뭐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자식 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될지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세금으로 뺏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만 좋아지는데 이러한 어떤 절망감 이렇게 되면은 어느 누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치 지도자의 여러 가지 그 덕성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지금 우리 김영삼 대기자 말씀하신 그 목표 제시 기능이요. 그렇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예. 뭐 통합형 리더십은 많아요. 예. 근데 그 전 국민을 한 방향으로 그 예. 질주하게 만들 네. 수 있어야 이게 비로소 목표 제시지. 예. 말로는 수많은 목표를 제시하지만 예. 국민이 안 따라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1959년인가에 뭐 북한 사람들에게 당신들 말이야 내가 그 저기 고래등 같은 귀화집에 비단 옷을 입고 쌀밥을 먹고 그러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 김정일이가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6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렇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아니 내가 1인당 소득 1000불 마이카 시대를 열겠다. 뭐 실제로 열었잖아요. 그 말로만 하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다른데 그렇죠. 그 실천을 하도록 뭔가 국민들을 분기시키고 그리고 체념에 젖어 있던 이 국민들을 일으켜 세워서 뭔가 막 정말 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박정희 대통령이 저 어릴 때 별명이 대추씨였나 뭐 그런 워낙 작고 단단해갖고 단단했다. 예. 작고 단단해서 그랬는데 예. 댓글에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로 그 외국인들 미국인들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나하고 악수할 때 자기가 고개를 안 숙이니까 키는 작고 그러니까 키 큰 외국인들이 할 수 없이 자기한테 악수하려고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껄껄 웃었다고 한다 하고 댓글을 올렸어요. 실제 이런 일화가 있죠. 뭐 존슨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는 사진을 보니까 진짜 키가 작긴 작더라고요. 그런데 정치는 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작은 거인이죠. 예. 예, 거인입니다. 거인.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죽을 때까지, 네. 그러니까는 권력을 잡기 전부터도 예.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았던 거가 김일성이와의 체제 경쟁이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다. 음. 네. 그리고 거기서 이겨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출범할 때 그 네. IBRD 통계를 보니까요. 음. 우리가 1961년에 1인당 소득이 82불이었어요. 그런데 IBRD 통계하면은 1961년에 5.16이 났던 해에 북한이 340불이었습니다. 1인당 소득이. 네. 그럼 8432 우리보다 4배나 잘 사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럼, 북한이 우리보다 4배 컸어요. 예. 네. 그럼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일본이 그 35년 몇 개월 동안 식민 통치를 하면서 산업 그 배치를 특히 북한 지역에는 이제 그 수력 자원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네. 발전소를 만들고 그 발전소에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공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각종 중화학공업 시설을 북한 지역에다가 엄청나게 건설했습니다. 그 전기가 그 38선 그진 후에도 북한 전기를 우리한테 좀 줬어요. 거의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돈 받고 네. 우리가 그러다가 사갔었죠. 이것들이 확 끊어버렸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일본이 남겨놓은 이 어마어마한 이 중화학공업 시설 덕분에 북한은 1960년대 말까지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서 제2위의 공업국이었어요. 그리고 트랙터를 북한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트랙터 위에다가 대포 얹으면 전차 아닙니까? 그렇지. 예. 예. 그 정도의 공업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아이고 이거 뭐 5.16을 하고 봤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전 국민이 뭐 밥도 못 먹는 이런 상황이니까 체제 경쟁 다시 말씀드려서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걸 알려주려면 북한보다 더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뭐 농업 국가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김정일을 내가 능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그래서 그 이 남북한의 국력이 역전된 게 1972년인데 네. 1972년까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여러 가지 이 정책을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눈물 나. 그래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동시에 네. 좀 멋있게 얘기하면 실사구시 예. 아주 투철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용주의가 투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등소평이가 그것 때문에 그 흥묘 백묘를 주장했던 등소평이가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을 것 같은데 네. 뭐냐면 자 우리가 김일성과 싸워서 이겨야 돼. 네. 그러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예. 그리고 무기도 만들어야 돼. 예. 뭐도 해야 돼. 예. 그러려면 우선 돈이 필요해. 예. 그 돈 만들려면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일본하고 국교도 정상화해야 되고 예.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뭐 광부나 간호사 보내서라도 예. 독일 차관 갖고 와야 돼. 예. 사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음. 우리가 그 1960년대 그러니까 등소평의 이 개혁 개방 그리고 오늘날 북한이 저렇게 중국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건 사실 박정희의 이 정책을 그대로 갖다가 베껴 먹은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지구상에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아, 예. 우리가 지금 농사를 져가지고는 그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 우리가 좋은 공장을 져서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수출해서 수출로 먹고 살자. 그런데 우리가 공장을 지려고 보니까 공장 질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부분에 하나가 더 붙어요.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외자 유치. 그래서 외자 도입형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 이 전략은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시키기 이전까지 이 지구상에 이런 전략이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봉익임선달이죠. 그렇지. 다른 나라에서 돈 빌려다가 남의 돈 공장 갖고 지어서. 와서 공장 이어서 남의 네. 나라한테 파는 거니까. 네. 그런데 공장만 지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그 원료가 없잖아요. 그 원료를 또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장을 져서 아주 우수한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원료도 다 외국에서 사온다. 그래서 이거를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다가 팔아가지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걸로 우리가 대박을 쳤잖아요. 예. 그래서 등소평이가 자기네들도 개혁 개방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이 정책을 수립한 사람들을 자가용 비행기로 모셔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저 그 수출하기 좋고 그 원료 수입하기 좋은 해안 지역에다가 임해공업 단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해외에다 수출해서 그래서 뭐 공장 계속 지면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느냐. 그러면 고용이 해결된다. 이거를 등소평이가 박정희 정책을 그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요. 예. 그 이제 박정희 시대를 보면 네. 이제 18년 아닙니까? 네. 예, 1961년부터 79년까지. 네. 여기 보면 이른바 혁명 동지, 예. 뭐 김종필을 비롯한 예. 이 6.48기 중심의 혁명 동지들과의 관계도 예. 요즘 이 한동훈이 하는 거 보면 그때 총질을 여러 번 했어야 돼. 근데 안 하거든 그렇게. 응? 안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우리 근대화의 거인들 있죠. 예. 이병철, 정주영, 네. 뭐 이런 사람들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 예. 진짜 한 시대의 그 대단한 영웅들이 나타났던 예. 그런 시대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의 머리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기업인들하고의 발전 연합 체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킨 다음에 가정교사 비슷한 분을 세 분을 모셔요. 첫 번째가 이병철 회장입니다. 두 번째가 천우사를 만든 전택보 회장이에요. 세 번째가 강원산업을 만든 정인욱 회장이에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의 창안자는 이병철 회장입니다. 아하. 이병철 회장이 대구에다가 제일모직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골덴텍스라고 하는 양복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홍콩으로 수출이 돼요. 그래서 홍콩에서 이게 영국 복지보다 이게 훨씬 더 훌륭한데 가격은 싸다 그래서 그 제일모직 제품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그때 이병철 회장이 야, 우리도 좋은 공장을 져가지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면 해외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살 길이 있구나. 이거를 자기가 성공한 다음에 그 성공 모델을 박정희 그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에게 아니 박정희 의장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을 먹여 살립시다. 그래서 그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라는 그 기고문을 한국일보다 싫어요. 네.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 야, 이 대단하다. 그 이병철 회장하고 이 박정희 그 대통령하고의 이 발전 연합 체제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거죠. 그다음에 전택보 회장은 그야말로 이 수출 제일주의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경제, 이 정치 모든 거를 수출로 올인을 하자. 그래서 이 전택보 회장은 뭘로 소매 성공을 했냐면 그 당시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할 게 뭐 농산품 말고는 공산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고물상 조직을 이용해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아낙네들의 머리카락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때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요. 예. 이제 가난한 쌀 분들이. 주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와서 가발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수출했어요. 예. 그 가발로 대박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뭘 했냐면은 미국에서 나무를 분쇄해서 화판 만드는 기계를 들여왔어요. 그래서 저 부산이나 인천에다가 합판 공장을 진 다음에 나무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래서 이거를 합판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서 또 대박을 쳤어요. 그게 60년대 가발과 합판이 예. 우리나라 수출의 주도 상품이었죠. 그래서 전택보 회장의 그 아이디어가 그때 우리 국가의 슬로건으로 등장합니다. 그때 슬로건이 증산 수출 건설이잖아요. 그 아이디어는 그래요. 기업인들에게서 나온 거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불가피한 경우 빼놓고는 네. 꼭 참석했다고 하는 게 수출진흥 확대회의. 네. 직접 주재하고. 네. 그걸 500몇 차례인가. 그러니까 1965년인가 시작한 일에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거르고 매월 계속했으니까 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챙겼던 것이 대한민국 수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한민국 수출이 선도적으로 견인을 해서 근대화 산업화를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빚도 갚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화학공업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업으로 시작을 해서 그 뭐 이게 의료 봉제품이나 만들다가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로 완전히 환골탈퇴한 거는 그래요. 박정희 시절이죠.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마무리 한 말씀 듣고 저희도 현충원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아직도 이 부인한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소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는 뭐 시비를 안 거니까 최근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좀 바꾸더라고요. 그 서강대 그 손호철 교수라고 아시죠? 아, 손호철이. 손호철 교수 같은 분이 뭐라고 그 책을 썼냐면은 박정희가 한강의 기적을 한 건 맞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이 박정희의 리더십 덕분이 아니다. 그럼 누구 덕분이냐? 미국의 특혜 덕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뭐 얼치기 중도 좌파쯤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전 국민이 다 이제 그 수긍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공격의 방향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는데 네. 저는 한 가지 여기서 또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이제 시야를 넓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근대화를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중화공업이 막 건설돼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와중에 우리가 제2차 석유 위기를 맞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해놓은 중화공업의 깡통이 될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들어서서 이거를 구조조정을 하고 야 우리가 중화학공업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불안하다. 뭐 새로운 걸 더 합치자. 새로운 먹거리로 IT 산업을 붙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자기화학기, 반도체, 컴퓨터를 국산화를 해서 IT 산업의 그 기반을 전두환 시대에 만들어서 실질적인 한강의 기적의 완성은 전두환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다. 네, 이러한 어떤 우리 역사 인식을 좀 그 인식의 지평을 넓힐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서거 45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45주기를 맞아서 인간 박정희, 인간 유경수 네. 그리고 그 두 분이 함께 일궈낸 네. 우리 근대화 산업화 수출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를 김영삼 대기자와 함께 잠깐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